중국 경제 트렌드 또 최근의 여러 이슈들을 분석하는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금요일 날 진행하는 코너인데요. 이번 주는 하루 좀 당겨서 오늘 목요일 날 합니다. 네. 중국이 뭐 여러 그 어려움 때문에 봉쇄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중국이 이걸 타개해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지난 31일 날 이 종합 대책을 좀 발표했는데요. 31일이니까 며칠 됐는데 사실 언론에서는 좀 후루룩 넘어갔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코너가 코너인 만큼 이 부분을 자세하게 분석을 오늘 할 건데요. 네, 개략적인 내용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자, 이게 31일 얘기했잖아요. 사실 23일 날 그 리커창 총리에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지난주에도 제가 6대 영역 33개 부양책이 있다라고 말을 했고, 네. 말씀하셨다시피 후다닥 넘어갔다고 했는데 매체에서도 그냥 있는 게 있다라는 정도만 했는데 제 시간이 또 깊게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제 이게 첫 번째 주신 질문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돈이 어디로 풀릴 것이냐라는 결국 이제 종목 섹터와도 연결이 되는 그렇죠. 부분이고, 예. 두 번째는 내용을 이제 잠시 설명드리면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 경제가 중국이 지금 아파하는 곳이 어딘지도 하반기에 어떤 이슈가 터질 것 같아서 이걸 미리 지금 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6대 영역 33개 이제 부양책을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저는 혹은 중국에서 이제 이걸 이제 6대 영역인데요. 33개 부양책인데 그게 한마디로 776-553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가지, 그러니까 7대 재정 정책, 그다음에 7대 산업 공급망 확보 정책, 그다음에 6대 투자 안정화 정책, 그다음에 5대 화폐 금융, 그다음에 5대 식량 에너지 안보 등등해서 이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국 분들도 숫자 쓰는 거 좋아하대요. 아, 정책이나 네. 이런 거. 그죠? 아무래도 이 33가지를 한 단어로 만들어야 되니까 네. 776-553 부양책이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6대 영역인 처음에 7은 뭐냐면 바로 재정 정책, 지원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세 언급한다는. 여러분 정치세라는 건 다 알고, 이건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시간을 들여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치세라는 건 결국은 수출하는 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가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정치세를 이제 환급하는 것을 더 올려준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한테 혜택이 되는 부분들이겠죠. 두 번째가 재정 지출을 확대한다라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세 번째 이제 지방 정부 특별 채권 발행. 이게 제가 잠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6월 달까지 배정된 돈들을 빨리 집행해라.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645조 원의 돈을 지금 6월 말까지 돈을 써라 하는 식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막 긴밀하게 이제 돌아갈 것 같고요. 융자 당보를 더 확대를 해라라는 게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중소기업 재정 지원. 중소기업 부분들이 지금 가장 수출이나 지금 이제 타격을 받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을 이제 업종별로 나눠서 하는 재정 지원 정책 부분들이 지금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보험 납부 유예. 사회보험이라는 게 우리 같으면 4대 보험, 중국은 5대 사회보장보험이거든요. 네.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이 납부를 힘들니까 유예 기간을 주자라는 거고, 일자리 안정 부분들 당연한 부분들이고요. 7대 그다음에 두 번째 7이 이제 산업 공급망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물, 전기, 인프라 비용들 인하해 주겠다는 거고요. 서민들한테 부동산 임대료 단계적으로 인하해 주겠다. 항공, 요식, 숙박, 코로나 영향받은 지원금 주겠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기업 조업 재개를 위한 화이트리스트. 요거 4월 중순부터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이죠. 물류 전후방 산업을 지원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좀 봐야 될 게 이제 외국 기업들 유치할 때 이런 적극 유치해서 지원 정책도 오픈을 하겠다라는 게 7대 산업 공급망이고요. 6대가 이제 좀 더 나와서 앞에 또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이제 소비 지원 정책입니다. 남수북조란 말 잘 모르실 텐데 중국은 남쪽이 물이 좋고 북쪽이 물이 안 좋죠. 그렇죠. 그 남쪽의 물을 북쪽으로 이동한다는 게 남수북조입니다. 이걸 이제 또 돈을 푼다는 거겠죠. 자, 그다음 교통 인프라 더 만들었다는 거고, 각 지역에 맞는 인프라 빨리 집행해라라는 이야기고, 민간 투자 확대 부분도 이것도 이제 전정 특신 기업, 중국형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성장하는 기업들, 중소 이런 우리가 소부장 기업들 이런 기업들 특히 지원을 확대를 하겠다는 거고, 플랫폼 경제 요건 또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또 확대해 드리고요. 자동차, 가전 이런 부분들이 6대 이제 안정화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776 이제 553인데 5대 이제 또 정책 중에 첫 번째가 식량 에너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농업 관련 농민들 관련된 정책들이 보이시죠? 두 번째 석탄, 전기 석탄 공급 안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국이 지금 전략난이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반기 이슈가 우리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 신재생에너지 부분 석탄 비축 능력 제고해라. 이거 나와 있고 원유 에너지 자원 비축 강화해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하나 이슈가 묻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 5대 화폐 금융 정책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이제 소비 대출 원리금 상한위에 대출 지원 확대해라. 그다음에 금리 안정적 인하, 금리 안정 계속 인하한다는 이야기고요. IPO. 그래서 플랫폼 기업 해외 상장을 예전에는 좀 안 했는데 점점 더 이걸 좀 더 완화하겠다. 자본시장 활성화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금융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마지막에 이제 3대 기본 정책이 있는데 주택 공적금. 이거는 이제 주택 공적금이라는 것은요. 중국 서민들이 이제 회사에서 다니면 개인 부담금과 기업 부담 반반씩해서 집을 살 수 있는 하나의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이것도 더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고. 창업 지원금, 그다음에 기본 생활 보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리뷰 한 33가지를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전체를 한번 보시면 이 돈이 지금 6월 말까지부터 해가지고 2분기, 3분기 초까지 집중적으로 투하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에게 증치세를 환급해 준다고 제일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수출, 네, 수출 기업들에게 뭐 많은 내용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명확하게 알고 가는 게 좋으니까 제가 찾아봤더니만 증가한다, 가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밸류 에디드라는 텍스라는 게 부가가치세잖아요. 우리 부가세 환급하는 거랑 거의 같은 개념 아니에요? 예, 개념은 비슷한데요. 약간 결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쉽게 우리가 설명할 때는 우리 부가세 이렇게 설명하면 거의 90% 맞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그러니까요. 한자가 참 한자가 좋긴 합니다. 증치세라고 풀어보니까 그렇네요. 33개 종합 경기 부양책입니다. 중국이 발표한 내용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가 됐고요. 이제 하나씩 둘씩 조금 뜯어봐야 됩니다. 네.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국에도. 맞습니다.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중에 플랫폼 업계 지원하겠다. 그동안 이제 플랫폼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플랫폼 기업들을 눌렀었잖아요. 네. 예, 요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제가 좀 전에 33가지 부양책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중에 3가지 정도가 플랫폼 경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플랫폼 경제를 규모화 발전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플랫폼 업체들이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죠. 일자리 창출 말씀을 지금 하셨다시피 사실 플랫폼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 일자리라는 것은 결국은 그 고학력자들의 일자리입니다. 근데 고학력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올해 중국 대학 졸업자 수가 1,076만 명입니다. 네. 중국 시진핑을 가장 지지를 하는 층이 어디냐면 중국의 젊은 세대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이 유입되면 이게 벗어나면 지금 안 그래도 제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불평이 심하기 때문에 이걸 다져야 된다는 이 정부의 하나의 고육책인 거죠. 두 번째가 이제 IPO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해당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뭐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런 그래서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뭐 계속 규제를 한 1년 넘게 하면서 매출이 하락됐고 인원 구조 조정됐고 뭐 실업자가 증가하니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첫 번째 가장 고학력자 부분들을 빨리 만들어내는 이게 이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3가지 중에서도 창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창업 지원. 그래서 중국이 처음에 이 디지털 경제를 육성을 하고 플랫폼을 뭐 이제 산업을 키우면서 했던 게 바로 이제 창업 육성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경제를 키웠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이제 구조조정이 됐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특히 이제 이 젊은 이 고학력 실업자를 핵심의 플랫폼 기업을 육성한다는 게 그 숨은 배경에는 다 그런 일이 있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은 이제 신성장 산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뭐 마윈도 사실은 뭐 은퇴한다고 지금 내려왔고요. 바이트댄스, 장이밍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젊은 리더잖아요. 다 처음이죠. 근데 다들 뭐 물려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상장이 눌려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런 걸 다시 좀 빅테크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을 부활하는 계기가 좀 될 수 있나요? 지금 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죠. 네. 최근에 뭐 지금 이 테크 기업들 이 주가가 다 좀 오르고 있거든요. 특히滴滴 주식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 정부가滴滴 주식 조사 이제 거의 마무리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뭐 원래 이제 지난 6일이죠. 뭐 상장 폐지 신청서까지 냈는데 이게 뭐 잠시 지금 그 발표가 나오자마자 뉴욕 증시에서 50% 정도 급등을 네. 했고 마지막에 한 24% 정도 상승한 마감을 했는데 뭐 뿐만 아니라 지금 나스닥에 있는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도 지금 뭐 꽤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일단 속내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크게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일단은 이제 말을 잘 들을 정도까지 왔다. 잘 듣는다. 길들이기가 좀 됐다. 이제 투명성에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긍정과 부정을 왔다 갔다 합니다. 투명성 제고가 됐다.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두 번째는 또 이제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경제 하방, 이 꺼져가는 이 창업의 열정, 경제 활력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뭐 지금 이건 지금 긴박감이 있는 거고요. 지금 또 미국과의 전쟁에서 지금 디지털 경제가 중국이 가장 지금 앞서가고 있고 혹은 지금 뜨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것 같고요. 불확실성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불확실성 여전하다고 봅니다. 이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공동부유가 아젠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항의 방향성은 약간은 불확실성이다. 완전히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안보 데이터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정책은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보고요. 10월 전까지는 우리가 조금은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좀 관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빅테크 거부들, CEO들과 중국 당국의 긴장이 있었는데, 네. 마윈이 뭐 감독 우리로 얘기하면 뭐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장 이런 데 있는 자리에서 막 터뜨려가지고 그게 단초가 돼가지고 그죠? 그것도 이야기 많이 했죠. 예. 그 원인 분석도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간에 조금 변화가 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걸 또 돌파구도 좀 생겨나는 것 같고요. 예, 중국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33개 종합 경기 대책이죠. 관련된 내용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 확대, 소비 진작, 네, 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이제 조금 이제 뭐 하나씩 보면 네. 일단은 제가 아까 전정 특신 기업도 우리가 전정 특신도 제가 쭉 말씀해 주셨죠. 예, 기업 전정 특신이 어떤 거라고 강소기업 예, 우리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문화된 기업, 정은 정교한 기업, 특은 좀 특별한 아이디어, 기술, 신은 좀 새로운 좀 창의성이 있는 그걸 이제 줄여서 중국에서는 전정 특신 기업, 그냥 한국에서는 그냥 중소 강소기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더 이제 만들겠다, 육성하고 지원을 하겠다, 특히 IPO를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만 그 말의 의미는 또 베이징 증권거래소가 또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커처항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올해만 지금 현재까지 한 32개 전정 특신 기업이 A주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한 7조 6천억 정도로 지금 자본 조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것도 이제 민간 투자 확대를 더 만들어내겠다는 이슈고요. 또 하나의 다른 결은 이제 우리가 이제 소비 촉진인데요. 지금 자동차 뭐 가전 대형 소비인데 전기차 충전소를 더 많이 짓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방 정부가 해서 전기차 충전소를 올해 아마 더 많이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자동차 보조금도 지금 구매할 때 50% 지금 감면한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2000cc 이하, 그다음에 3천만 위안 이내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세금 50% 감면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중국 재정부 국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해당되는 차량이 한 870만 대 정도 된답니다. 네. 그거 이제 한다는 거고. 또 지금 지금 빨라지고 있는 게 지방이 디지털 유한화, 우리도 많이 다뤘던 디지털 유한화를 지금 소비지원금 쿠폰으로 지금 막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선전 같은 경우도 뭐 한 56억 정도 규모의 디지털 유한화 뿌리고 있고, 선전뿐만 아니라 베이징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디지털 유한화를 지금 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 뭐 이미 지금 이걸 통해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이제 근데 사실 전체로 봤을 때는 비용 크지는 않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어떤 그런 부분에서 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게임 업체가 또 기대할 만한 소식도 있는데요. 그동안 묶여왔었던 게임 라이선스, 이게 소위 판호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 많이 했죠, 이제. 그러니까 내자 판호가 있고 외자 판호가 있다는 건데. 이제 많이 배우셨어. 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우리가 이 차이나 TV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라이선스 발급을 좀 재개한다.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근데 일단 우리 판호는 제가 우리 그때 말씀드렸지만 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잘 안 풀릴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은 일단 외자 판호인데 일단 이번에 한 60개 정도 자국산 게임 판호 발급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뭐 대기업, 그러니까 중국 게임에서 양대 산업, 양대 기업이라고 하니까 텐센트와 네디즈인데 이거는 싹 빠졌어요. 네. 아직까지 검사를 좀 더 하겠다는 거죠. 좀 조사를 더 하겠다는 거고 나머지 중에서 이제 한 60개 자국산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난 4월달에 45개 하고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이 파노 이제 발급에 대한 배경은 결국은 이제 광역 이제 실업률도 이제 기업들 살려야 되니까 이게 또 게임 기업들 많기 때문에 기업률 가중하고 특히 또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또 정부에 대한 반감이 또 크기 때문에 이것도 완화 목적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텐센트나 네디스 그러니까 이런 대형 게임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매출이 떨어지다 보니까 인원 조정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전반적인 게임 판호가 계속 2019년도부터 20년, 21년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정부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뭐 게임은 뭐 아편이라고 또 이름을 한번 몰아붙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속도 내고 있다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분석은 이렇습니다. 이게 항상 지금은 일단 10월까지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자, 뭐 그럼 어떤 이슈가 나오냐? 게임 스토리 관련돼서 혹은 구성 이런 관련해서 혹시나 내부 이슈에 따라서 이것도 규제 아닌 규제가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저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판호 60개 나온 걸 가지고 지금 당장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판단은 그렇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관건은 뭐냐? 게임 시간 규제 풀어야 되고요. 이게 매출 하락의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게임 기업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정부가 완화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 있죠. 판호를 준 것도 준 거지만 지금 게임 시간이 지금 워낙 제한적이다 보니까 매출이 성장이 한정돼 있다. 또 하나 인구 감소가 지금 줄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부분에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적인 그런 것도 좀 많이 있다. 어쨌든 단기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제 텐센트, 네디즈 같은 경우도 지금 분위기로서는 곧 뭐 판호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좀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긴 하죠. 어쨌든 거기에 따른 또 중국과의 텐센터 네디즈와 연결된 한국에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최근에 발표한 33개 종합 경기 부양책에 관한 내용들을 박승창 교수님과 살펴보고요. 개략적인 내용들은 그 정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경기를 살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주가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제 영향 쪽으로 좀 분석을 할게요. 네. 근데 중국도 이제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 구조가 됐는데 제로 코로나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봉쇄 이런 것 때문에 수출이 시원치 않다는 얘기인데 수출이 안 좋으면 원하는 그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중국도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수출이 중국 전체 GDP에서 비중은 크지가 않은데 네. 지금 중국의 소비와 투자가 지금 현재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수출로 인해서 버텨왔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중국이 2021년도 같은 경우 중국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30%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역 수지 흑자 규모에도 한 6,747억 달러니까 이게 제일 큰 수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아니었으면 2021년도 중국 경제 그렇게 선방 못했다. 자, 그러면 수출이 지금도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야, 수출이 이 코로나, 제로 코로나,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야, 이 수출까지 꺾이면 중국 경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죠. 네. 자, 그러면 그 배경 이유를 한 두 가지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은 뭐 중국 제품을 사는 게 글로벌 소비자인데 글로벌 소비자들이 이런 경제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서 뭐 집에 있을 때는 스마트폰, 노트북을 쓰지만 이제 안 쓰니까 이런 거 제품을 덜 구매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감소하니까 이제 뭐 이런 지출 소비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중국 입장에 수출이 이제 하락하는 효과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데이터를 보더라도 월마트나 뭐 미국에는 타겟 이런데 소매 업체들 뭐 보면 중국산 제품의 수입 양이 줄어들었다는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두 번째가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이 메이드 인 차이나 대신에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 제품으로 옮겨갔다는 가격이 이제 밀리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수출 주문량이 이제 지금 하락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가구라든가 뭐 전자제품 이런 도구, 의류 이런 것들이 지금 넘어갔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의 공급망이 뭐 우리가 많이 다뤘다시피 특히 상하이는 뭐 봉쇄하면서 공급망이 무너졌고 단시일 내는 힘들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중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리커창 총리가 아까 33개 부양책 말씀했다시피 5월 30일 다 모아놓고 야, 무조건 돈 집행해라. 그다음에 수출 물동량 공급망을 회복해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풀리고 한다라면 이제 수출만이 더 잡기 위한 작업들이 이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이래서 지금 좀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마 수출은 아마 조금 지나면 더 올라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증시 얘기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중국 증시 봤는데 상해 지수가 뭐 우리 증시가 사실 힘이 없지, 상해 증시는 봉쇄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 급락하지 않았어요. 점진적으로 올라봤고, 홍콩 증시가 말씀하신 빅테크 규제 완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최근에 강하게 올라오거든요. 네. 지난 3월에 급락할 때 항생 지수가 18,000인데 지금 22,000이니까 그죠? 올라오고 있습니다. 22,000, 18,000, 4,000 빼면 러프하게도 20%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네. 홍콩 증시 이제 좀 기지개를 펴는 건가요? 네, 우리가 관련해서 제가 이제 홍콩 증시부터 먼저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 기술주 중심, 빅테크 지금 규제가 지금 시장에서는 야 이거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30개 기술주 중심의 이제 홍콩 항상 테크 지수가 이제 급등을 많이 했죠. 많이 오를 땐 150포인트까지 올랐는데. 지금 이제 이게 일단은 제로 코로나에 따른 경제 침체 여론의 반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규제를 좀 완화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아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플랫폼 기업들보다는 전기차, 반도체 이런 순수 기술 쪽 부분에 있어서의 중심의 주가 상승이 더 앞으로 더 지속될 것이고 견인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일단은 우상향으로 가는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홍콩을 보시고, 물론 상하이 심천도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지개를 펴고 분명 성장하는 구조는 분명히 맞다. 그래서 3분기 어떻게 보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올라타면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죠. 3분기는 아마 더 경제나 여러 가지 지표에서는 좀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승 랠리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다 이 종목으로 본다라면 일단은 플랫폼보다는 조금 일단 전기차나 그다음에 이런 반도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는 부분들을 지금 중심적으로 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국이 지난번에 이제 세 번째 증권거래소를 그때 이제 베이징에 베이징 만들고요. 네, 기술주라든지 이런 거를 한참 부각을 했는데 요즘 전반적인 경제 상황도 그래가지고 거의 얘기를 안 합니다. 제대로 이제 안착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일단 수면으로 내려간 건 맞죠. 왜냐하면 네. 지금 다 멈춰버렸으니까. 예. 근데 베이징 증권거래소의 목적은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 육성에 대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미중 간 신냉전, 이 전략 경쟁에서 지금 앞으로의 성장 부분에 있어서의 이 소재 부품 장비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특히 상하이는 반도체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내려갔다고 보시면 안 돼. 이게 더 부각을 받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이쪽에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지금 상하이 빅펀드, 예를 들면 우리가 반도체 빅펀드, 2기 빅펀드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이쪽 분야에 돈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3개 분야에서 다 이게 크로스적으로 다 이게 돈이 들어가는 업종이기 때문에 전기차, 반도체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경제 침체를 탈피하기 위한 정책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비하인드 스토리, 그 내부에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게 흘러가는 거냐. 누구보다도 이제 다른 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알지만 네. 박승찬 교수님은 중국 내부 사정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주로 이제 경제 활성화 대책이 주로 리커창이 발표한 거잖아요. 물론 리커창이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하는 건 맞는데, 근데 시 주석이 뒷짐지고 있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리커창의 부상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하신 정책과 관련해서 좀 풀어주세요. 자, 이게 중요한데요. 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잘 들으려고 안 해도 이런 얘기 귀가 쫑긋합니다. 원래. 네, 예. 경제부총 리커창 총리는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일단 전체 총리죠. 국무원 총리죠. 예. 전체 총리, 그렇죠. 총리죠, 총리. 그러니까 중국의 구도는 정치 외교는 주석이 하는 거고, 국무원은 행정을 지고 있는 게 넘버원이 총리입니다. 리커창, 그러니까 지금 하두가 경제 살리기니까 당연히 리커창이 지금 대두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당연한 거고, 리커창 총리가 북경대 출신이기도 하지만 북경대 경제학 석사 박사를 하신 분.
원래 네. 이분이 석 박사가 원래 베징대에서 경제학을 하신 분. 이분이 유명한 게 뭐냐면 이 기자들하고 이렇게 경제 관련할 때 바로 즉답하십니다. 네. 대본 없이 하는 분이 유명한 걸 하거든요. 그래서 리커창은 북경대, 시진핑은 칭화대. 칭화대입니다. 예. 네, 칭화대 법학 네, 하시는 네. 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태가 이제 가장 부분들이고 지금 1분기 4.8 목표치보다 또 부족하죠. 2분기 더 망가졌죠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리커창 총리가 지금 강력한 목소리로 지금 소방수 역할을 하고 나온 건데, 자 이게 지금 매체에서 지금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나 좀 보면 우리 국내도 이제 그걸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되냐면 시진핑 지고 리커창 뜬다. 음. 그죠? 이인자의 반란, 뭐 이런 표현들, 권력 경쟁,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다 외부에서 만들어진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자막 나오는 것처럼 홍콩에서는요 시샬 이상이라는 네. 용어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시샬 이상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제 내려가고 이거 뜬다는 것.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데 이게 이제 핵심은 그렇지 않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리커창 총리도 이제 제로 코로나를 폐지하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내부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좀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좀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론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내부 좀 부분요 말씀을 드리면 중국 내 지금 이제 특히 정치 원로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원로들이 있는데 있죠? 네. 이 중국은 원래는 이 집단 체제인데 장쩌민도 있고 후진타오도 있고. 네. 이게 사실 기분 안 좋겠죠. 그래서 3년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데 이게 이제 여론을 이제 등에 업고 제로 코로나로 해서 지금 여론을 업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런 흐름은 있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시 주석의 중국 내 입지는 여전히 좀 공고하다라고 이제 저는 보여지고 그렇게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총리가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결국 네. 이것도 시진핑 주석과는 어느 정도 소통하에서 논의된 범위 안에서 발언 정도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중국에 우리가 10월, 뭐 11월 우리가 당대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 가기 전에 항상 지방이 먼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당대회가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31개 성직할시가 막 다 하고 있는데 한 24개 정도가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내용을 쭉 한번 들여다보고 또 제 나름 정보를 보면 지금 시진핑 주석 띄우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시진핑 신시대 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보통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전문가들끼리는 그냥 시진핑 사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도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 주석의 위상은 아직은 공고하다는 말씀인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사실은 이제 상식적으로 저희도 알고 있지만 중국은 주석의 임기가 5년이지 않습니까? 두 번을 이제 자연스럽게 해서 10년을 하는 건데 5년이 끝날 때는 차기 지도자를 거의 지명을 하잖아요. 적대 지정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시진핑은 지명 안 했어요. 그러면 사면임 하는 건데 좋다 이거예요. 사면임 하면서라도 이번에도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연임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좀 새롭게 떠오르는 인물이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윤곽이라도 보였는데 네. 지금 윤곽이 잘 안 보이죠. 야. 그냥 후보군들을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그렇고 그런 것들이 중국의 리스크 아닙니까? 예, 향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보통 이제 10년을 하고 연임을 하고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네. 이걸 법을 바꿨으니까 이제 3년이면 거의 확실시 돼가고 있고 그럼 이제 3년이면 좀 들어가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되면 후보군이 정해지는 격대정이 됐는데 후보군이 잘 안 보인다. 그 말의 의미는 3년이면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안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3년이 우리가 앞으로 5년에 대한 부분들은 네. 뭐 확실한 부분들이고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후보군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좀 좁혀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예. 3년은 끝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어느 정도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지금은 우리가 그 후에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푸틴이 대통령 연임 기종에 걸려서 그만두고 메르베데프한테 한 번 시키고 다시 지나가지고 대통령 하는 거잖아요. 예. 참, 사회주의 국가가 참 난해합니다. 어렵습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차이나TV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오늘은 이제 중국이 최근에 발표한 경기 종합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용들, 영향들 뜯어봤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